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는 5월 가정의 달에 꼭 다뤄야 할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바로 입양인데요. 예전보다 입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원득 중앙입양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부 의무자는 이달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소득세와 함께 국세청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까요.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띄워드리면서 2017년 5월 1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입양한 자녀를 두고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얘기를 하죠. 청취자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입양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의견 있으시면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김원득 중앙입양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5월은 입양의 날도 있고요. 입양원에서 또 행사도 있을 것이고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요즘 바쁘셨죠? 예, 지난 5월 13일 입양날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입양 가족 등 1000여 명이 모여서 성황리에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시군요. 중앙입양원 하면요, 입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뭐 이렇게 그냥 이 제목만 보고서 이름만 보고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께 어느 일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입양원은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국내 입양이 이루어지고 입양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사후 지원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 관리하기 위해 2012년 8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예. 입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건전한 입양 문화를 확산하여 국내 입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입양 이후 새로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발달 단계별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이 중앙입양원장으로 취임하신 게 올해 3월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몇 대 원장으로 취임하신 겁니까? 예, 3대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맞는 5월 가정의 달이셨는데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5월에는 우리 입양의 날이 있습니다. 예. 예. 입양의 날은 5월 10일인데 그 의미를 보시면은 한 가정이 한 아이를 입양해서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나자는 그런 취지로 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예. 아직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가정에서 이탈되는 아동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에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야 하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 그리고 내가 나야만 자식이라는 인식이 강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런 인식을 한순간에 바꾸기도 어렵고요. 뭐 서양에서는 이런 입양이 흔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식이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양에 대한 인식이 부모 중심에서 아동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부모 욕심 욕구보다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가 더욱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동 중심의 입양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인지 생각해 보자는 그런 뜻인데요. 예. 헤이그 국제 아동 협약에 보면은 우리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먼저 원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예.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국내 입양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혈연 중심의 가족 문화를 쭉 강조한 결과로 자기가 직접 낳지 않은 핏줄을 키우는 것을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가족이라는 것이 꼭 혈연만으로 맺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 구성원이 이어주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정, 부모와 자녀 간의 배려, 사랑일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라고도 하지요. 입양에 대한 편견도 이렇게 하나씩 고쳐나가면은 우리 사회가 입양 가족에 대해서 보다 더 개방적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혈연 중심의 우리 문화지만 가족은 사랑, 믿음, 배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로서 같이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아이들의 양육을 포기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정이 어려워서 뭐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또 사회적으로 또 직접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좀 지원체가 좀 미흡해서 뭐 그런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미혼 부모들이 아이를 갖게 되고 낳게 되면서 경제적 여건이 좀 어렵게 되니까 이렇게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이런 부모들을 찾게 되고 또 이런 요구가 많은가요, 요즘에? 예,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입양된 아이가 한 24만 명이 이릅니다. 예. 그중에 한 17만여 명은 외국으로 입양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부터 이제 모국을 찾는 활동이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입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입양 당시에 부모라든가 입양인의 인적 사항, 입양 배경 등 입양 관련 자료를 모아서 이제 DB화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이런 DB를 구축하면서 입양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입양 당시 부모가 현재 어디고 살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또 친부모께서 동의하신 경우에는 입양인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6년의 경우에 보면은 저희들이 한 2천여 건을 이렇게 공개 청구를 받은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 1,000여 건은 부모 소재를 확인해서 이제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뿌리 찾기 사업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할 때 친부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나중에 자녀가 찾아보기를 원한다면은 이렇게 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를 하면은 나중에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입양 아동 수의 추이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예, 최근 통계 자료에 보면은 입양 아동 수가 2014년에는 1,170여 명, 2015년에는 1,050여 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한 900여 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사례인가요? 국내 경우인가요? 국내 국외 합친 사례입니다. 근데 입양 아동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을 몇 가지 그냥 이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몇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양할 필요가 없어진 그러니까 부모들이 키우지 못해서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어서 입양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은
좀 입양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안 좋아져서 이렇게 감소하는 건지 감소의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통칭 요보호 아동이라 합니다. 요보호 아동이 2012년에 7,000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4,500여 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 중에 주로 입양으로 이루어지는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 또한 2012년에는 2,000여 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900여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예. 이러한 저출산 추세에 따라 입양 대상 아동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서 이제 양육 부담도 입양의 줄어들게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입양 아동 학대 사건 등이 이제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입양하고 싶어하던 예비 양부모들이 심리가 조금 위축되었지 않나 봅니다. 예, 그렇죠. 지난해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부모들이 좀 아이 학대하는 그런 사건들이 도드라지면서 심리가 위축됐을 것이다. 입양 특례법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뭐 예전에는 그냥 지자체에다가 신고만 하면 입양이 됐나요?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입양 특례법이 들어오면서 뭐 친부모를 찾기 쉽게 하고 뭐 자격 요건을 좀 어렵게 해서 이런 부양 능력 등을 더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학대 같은 것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입양 특례법이 들어왔는데 반대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입장이 어떠신지 듣고 싶네요. 입양은 당사자인 아동과 친성부모에게서는 일생의 중대한 일입니다. 이런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문제인데요.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201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률에는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아동의 입양 여부를 가정법원이 최종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친생모가 아이들 입양 보낼지 어떨지를 판단하기 전에 일주일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입양 숙려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입양 가정의 최종 결정은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책임하에 이루어져야만 아동의 인권과 안전이 보다 더 충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률의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국내 입양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입양 절차에서 뭐 보완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신고제에서 이른바 뭐 허가제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취지를 잘 살려서 입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청취자분들도 이제 입양에 대해서 잠시나마 이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 입양 원장으로서 청취자분들께 입양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예, 잘 아신 같이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원가정에서 이탈된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가정과 부모님의 인연을 맺어줌으로써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야 우리 사회 미래도 밝고 건강하다고 봅니다. 입양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고 바람직한 입양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이제 취임하신 지 2달 조금 넘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우리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득 중앙입양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요. 잠시 뒤에 인천시 소식과 수도권 안전 톡톡으로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과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광역시가 인천 도심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승객 중심의 이버스를 최초로 운행한다고 들었는데 이 버스 어떤 버스입니까?
네, 이 버스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 시내를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행하는 시민 중심의 그 맞춤형 버스인데요. 예. 지난 15일부터 좌석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 버스를 4개 노선에 노선별로 2대씩 총 8대를 운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이 구간을 운행하던 그 일반 시내버스는 출퇴근 시간에 공항 종사자와 여행객이 한꺼번에 몰려서 큰 불편을 겪고 왔었는데요. 이번 그 특히 그 시내버스에는 여행용 그 대형 가방을 들고 탈 수가 없어서 예. 개선을 바라는 그 민원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렇죠. 여행용 가방은 크잖아요. 몸집보다 더 큰데 그래서 그거 들고 다니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출퇴근하는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셨을 텐데 자, 이 알파벳 E입니다. 이 버스 노선이 2곳으로 분산돼서 운행된다고 하던데요. 요금하고요. 노선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버스는 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과하는 그 총 4개 노선을 운행하는데요. 삼산동과 제물포 북부역, 중구 하버파크 평도 등지의 그 구도심과 신도심을 경유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용객의 그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용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스마트폰으로 이 버스 앱을 다운받아서 회원 가입을 하고 버스 이용권인 그 이 토큰을 구입해서 좌석을 예약하시면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탑승 요금은 3,900원이고요. 예약 없이 현장에서 탑승하시면 7,000원을 내야 하고 화물은 별도로 개당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버스 2가 어떤 의미인가요? 서로 이어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나눠준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름 지을 때 고생 좀 하셨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인천시가 치매 환자 가족들의 재충전을 위한 힐링 캠프를 연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 고생 참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번에 열리는 힐링 캠프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인천시가 오는 6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도 횡성의 국립 그 횡성축체원에서 2017 치매 환자 가족 힐링 캠프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예. 올해로 2번째를 맞는 이번 힐링 캠프는 치매를 앓는 환자의 부양 부담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난 휴식과 또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돌봄 정보와 또 정서적 교류를 함께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예. 언론에서도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네. 그만큼 환자들이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캠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가 신청하고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 그 힐링 캠프가 치매 환자 가족들께는 잠시나마 그 힐링의 그 즐거움과 또 정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인데요. 참가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가족으로 선착순 45명이고요. 신청은 다음 주 화요일인 23일까지입니다. 참가 신청과 관련한 안내사항은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전화번호 032-472-2029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치매 가족들을 위한 힐링 캠프 다음 주 화요일 23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나 인천 지역번호 032-472-2029 032-472-202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인천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비스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인천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네,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어느덧 9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예. 이는 그 경기, 서울, 경남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시가 됐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700여 명, 베트남이 9,700여 명, 그리고 필리핀이 4,400여 명으로 중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그 다문화 가족은 18,000명,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27,000여 명 등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그 외국인 주민의 꾸준한 증가로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낯선 타국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외국인과 또 다문화 가족들의 그 안정적인 생활 적응과 정착을 위한 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아무래도 인천은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가깝기도 하고 또 차이나타운도 있으니까 중국인들이 역시 가장 많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외국인들이 많은 인천시 외국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좀 강화할 계획입니까? 네,
예전에는 그 외국인 주민이 체류 허가 등의 민원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그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예.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천시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해서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출입국 법률 상담과 또 생활 상담, 또 통역 지원 등의 그 외국인 주민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인천시는 외국인 종합지원센터와 또 인천경제청의 글로벌 서비스센터, 9개의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남동 하모니센터, 그리고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 인력 지원센터 등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춰서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편리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안전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시시때때로 들여다보고 기억해둬야 갖은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안전처 박경련 사무관이 방방곡곡으로 안전점검 체험에 나서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와 함께 안전에 대한 팁을 나눠보겠습니다. 박경련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낮 기온이 한여름 못지않게 꽤 더워졌어요. 사무관님 뭐 보양식이라든지 미리 챙겨들고 계시나요?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예. 같이 좀 초대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제가 사주는 사람이 없네요. 아, 그렇군요. 제가 잘하는 집 알아둘 테니까요. 함께 보양식 드시러 가시죠.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이야기를 할 것이 바로 식중독인데 네. 요즘에 뭐 덥다고 하더라도 아직 여름은 아닌데 식중독 조심해야 될까요? 그렇죠. 보통 식중독 하면은 여름에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낮에는 요즘 에어컨을 틀어야 될 정도로 더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침 기온은 한 12, 13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교차가 한 10도 이상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 큰 봄철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요, 문제를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이 식중독의 위험이 있는지 한번 골라봐 주세요. 예. 자, 1번입니다. 일주일 전에 사서 잘라 먹고 랩으로 잘 싸서 냉장고에 넣어둔 반쪽 수박. 그러니까 뭐 그냥 먹던 수박이죠. 네, 보통 그렇게 2번, 하잖아요. 네. 어제 팔팔 끓여서 실온에 하루 놔둔 카레. 카레. 3번 날로 먹는 계란. 날계란. 가만히 있자. 먹고 남은 수박을 냉장고에 랩으로 싸서 넣어둔 것. 그리고 네. 하루 실온에 놔둔 카레. 날계란. 글쎄요. 저는 카레가 아닐까요? 하루 실온에 놨다고 하니까. 어제 끓였는데 예. 식중독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요? 예, 식중독이 가장 위험한 1, 2, 거. 3번 다입니다. 아, 그래요? 1, 2, 3번이 다 식중독에 위험이 있는 물건입니다. 예, 일부러 예.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 속아 넘어갔네요. 예. 네. 근데 수박은 일단 크기가 커서 한 번에 다 먹기가 어렵잖아요. 네. 보통 다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는데 시원하게 두니까 괜찮을 것 같거든요. 문제가 될까요? 사실 저도 그러거든요. 예. 저도 수박 잘라서 뭐 랩으로 싸두지 이걸 뭐 다르게 하진 않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의 실험에 따르면 수박을 한 통 먹고 자른 채로 랩으로 싸서 일주일 동안 냉장고에 두면 처음보다 세균이 3,000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와. 이 수준은 이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예. 표면, 수박 그 달콤한 빨간 표면에만 세균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박 속의 표면을 1cm 정도 잘라낸 심층부의 세균 수도 58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안으로 파고드는군요, 세균들이. 네. 그러면 냉장고에 뒀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냉장 보관하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식중독균인 황색 포도상구균이 수박에서 검출이 됐는데요. 네. 아마 이 균은 처음에 수박을 자를 때 껍질에 잔류했었는데 그게 이제 들어가서 오염이 돼서 이렇게 된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수박을 안전하게 드시려면 자르기 전에 깨끗하게 처음에 먼저 씻는 것이 좋겠고요. 또 수박은 당도가 높잖아요. 달콤하잖아요. 네. 그래서 세균이 잘 이렇게 증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른 다음에는 가급적 당일에 섭취를 하시고 보관을 해야 된다면 랩으로 싸두기보다는 한입 크기로 잘라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랩으로 포장해서 둬야 된다면 드실 때는 표면을 좀 잘라내고 섭취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1cm 버리는 거 좀 아까우니까 아깝죠. 잘라서 네, 밀폐 용기에 담아두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다음 카레 얘기 좀 해보죠. 보통 우리 카레 뭐 1인분, 2인분 이렇게 안 만들잖아요. 한 며칠 만들죠. 먹을지 이만큼 한솥 끓이잖아요. 예, 저는 일주일 가까이 먹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예. 카레를 한솥 끓여놓고 마음 놓고 외출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우리 그렇죠. 어머님들. 예, 근데 이제 카레의 경우에는 퍼프린젠스균에 오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약간 이름이 생소하실 텐데요. 예. 이 균은 100도로 끓여도 안 죽고요. 60도 이하에서 증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 흔히 뭐 수프나 국, 카레, 돼지고기, 닭고기처럼 걸쭉한 음식에서 발생하기 쉽고 음식물의 보관 온도를 지키지 않아서 생겨나는 겁니다. 퍼프린젠스균은 뭐 육류가공품, 튀긴 음식, 그다음에 큰 용기에 뭐 수프나 국, 카레를 끓일 때 잘 생깁니다. 예. 아니, 그러면 끓여도 균이 안 죽는다고 하면은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균을 이제 집단 조리 식중독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예. 노로바이러스나 병원성 대장균 다음으로 이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만 3,300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일단은 보관을 잘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양의 식사를 한꺼번에 만들면은 이제 공기가 없는 조건이 돼서 이 균이 발육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균 안에 있는 세포가 60도 이하가 되면 깨어나서 증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끓여도 살아남는단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걸쭉하거나 양이 많으면 음식이 천천히 식습니다. 그래서 이 균이 많이 증식을 하는데 실제로 15년 5월 경기도 소재 대학 체육대회에서 배달된 도시락을 먹고 119명이 이 식중독에 걸린 사고도 있었고요. 또 올해 4월에 일본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도 아이들과 선생님이 이 카레 때문에 전날 끓인 카레 때문에 이 이제 균에 감염이 됐는데 하룻밤 상온에서 보관하고 먹기 직전에 되었다고 합니다. 예. 예방을 하시려면 일단은 조리하신 다음에 2시간 안에 드시는 게 좋고요. 조금씩 덜어서 여러 개 용기로 나눠 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힐 때는 빨리 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음 같은 것들을 보관해서 크게 이제 조리를 한다고 할 때는 빠르게 식을 수 있도록 하고 보관을 하실 때도 차라리 뜨거운 건 계속 뜨겁게 이제 보관을 하시는 게 더 나아요. 한 60도 이상에서 따뜻하게 먹는 음식을 보관을 하시고 차게 먹을 음식은 5도 이하에서 보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카레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을 쓰는 건 또 처음 알았네요. 자, 끝으로 아까 3번이었죠. 날달걀은 어떤가요? 괜찮은 음식 아닌가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목소리가 좋아지라고 어머니께서 날계란을 많이 먹이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좋아졌어요. 아직까지는 예. 감염이 안 됐습니다만 완전히 익히지 않은 상태의 달걀을 먹었을 때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살모넬라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오래되거나 상온에서 유통이 되고 보관된 계란의 경우에는 이 균에 오염됐을 위험이 높고요. 이 균은 또 계란 껍질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날계란 자체에 있을 수도 있어서 계란을 만진 후에는 꼭 손을 씻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계란 요리는 끝까지 속까지 잘 익혀서 먹는 것이 안전한데요. 흔히 식중독이라는 게 또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괜찮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일교차가 큰 봄날에도 식중독이 많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보관하거나 섭취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식중독과 관련해서 가장 흔한 사례들로 예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꼭 기억하셨다가 올 여름에 별탈 없이 다들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안전처의 박경련 사무관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샤데이의 키스 오브 라이프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re must have been an angel by my side. Something heavenly led me to you. Look at the